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인간 이전 지배를 지배하고 있던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명체 공룡. 공룡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腕력과 거대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압도적인 피지컬을 통해 자신 이외의 모든 동물들을 사냥하고 잡아먹으며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그들의 적수가 존재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원히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할 줄 알았던 공룡들이 대규모로 멸종당하는 대사건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 정도 규모로 생명체가 대규모로 사라진 건 지구 역사상 손에 꼽을 일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공룡들의 멸종이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쯤으로 치부할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500만 년 전 지구를 지배하던 생명체는 공룡이었지만 21세기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생명체는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우리 인류 역시 대멸종 사건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구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언론에서 기록적인 폭우, 살인적인 무더위,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를 매일같이 이야기하느라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구는 지금 꽤나 위험한 상황에 들어선 상태이죠. 더욱 심각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수를 쓰던 병 들어가는 지구를 구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꼭 인간 때문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지구가 이 지경에 이른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인간이 무슨 짓을 했든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을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저 지금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 모든 현상들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주가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흔히 KPG 대멸종 사건이라 불리는 공룡 대멸종 사건은 사실 지구의 역사에서 봤을 때 그리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전에도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죽었고 수없이 많은 식물들이 멸종당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4억 4,500만 년 전 지구의 바닷속에는 수없이 많은 해양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화석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삼엽충 같은 동물들이 이때 서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구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해양 무척추 동물의 100여 종류가 순식간에 멸종되었고 그 외 이끼류, 극피동물 등 80%의 생물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멸종의 이유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빙하기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들의 멸종 시기, 지층에서 빙하기의 흔적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문제는 빙하기가 찾아온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현재 추측하고 있는 바로는 6,400만 년 주기로 우리 은하를 나갔다 돌아오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 밖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치명적인 우주선을 맞았다는 것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여러가지 가설 중 하나일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구에서 80%가 넘는 동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억 7천만 년 전인 고생대 대봉기 말에는 잦은 해수면 변화를 겪은 것은 물론 빙하기도 도래하기 시작하며 해저의 산소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이로 인해 해양 무척추 동물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으며 탄소 매장량이 폭증했다고 하죠. 이 외에도 2억 5,100만 년 전에는 여러 대륙이 하나로 뭉쳐 판게아를 형성하며 각종 화산 활동이 증가했는데 이때 수백만 간 시베리아에 쌓인 탄소가 100만 년 만에 모두 이산화탄소로 뿜어져 나오며 지구의 온도를 무려 6도나 올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산에서 유독성 기체가 뿜어져 나오며 오존층을 지속적으로 파괴했고 이에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죽어 산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대멸종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데요. 항상 세상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 지구 종말론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는 했는데 최근에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종말론은 바로 2012년 지구 멸망론이었습니다. 고대 마야에서는 태양이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에 따라 태양이 죽으면 우리 지구도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아니 오히려 너무 과학적이라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러나 문제는 그 뒤였는데 고대 마야의 전설에 따르면 마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4번의 태양이 있었다가 멸망했으며 지금은 5번째 태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5번째 태양이 지는 시기가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이 설을 믿고 비상식량을 저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마트에 물건이 없을 정도였다는데요. 정작 마야인들은 역시 자기들이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측한 적이 없으며 2012년 지구 멸망설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었죠. 이 때문에 마야인들이 여백 부족으로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달력에 표기한 것이냐고 물었는데 실제로 종이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으로 과테말라에서 발견된 새로운 마야 달력에 의하면 무려 7천년 뒤의 미래까지 시간 계산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고대 마야인들은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이야기할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 역시 지구가 멸망하려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믿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구 멸망설에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언가로 유명한 노스트라디무스의 예언이었죠. 2007년 말 한 방송사에 노스트라디무스의 잃어버린 예언서라는 프로그램이 제작됐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20세기 말 로마의 고서적 전시회에서 새롭게 발견된 노스트라디무스의 숨겨진 예언서를 해독한 결과 인류 멸망의 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멸망의 시기는 3번의 일식이 발생하면서 월식이 함께 발생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직접 그 시기를 찾아보니 1992년부터 2012년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죠. 그 외 유명했던 지구 멸망설엔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기로 이때 살아있던 인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천의 자리가 바뀌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종말의 순간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알아본 종말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우리에게 위협적인 종말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날짜를 표기할 때 월, 일, 년 순으로 기입하는데 만약 1988년 5월 26일이라면 연도에서 앞 두 자리를 잘라버리고 05-26-88이라고 표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1900년과 2000년이 똑같이 뒤가 00이므로 구분이 되지 않아 컴퓨터가 오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200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가능한 문제였지만 일단 2000년이 되면 그 문제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예를 들어 금액을 산정할 때 원래는 며칠분이 되어야 할 것이 몇백 년치가 계산된다든가 몇 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금융망, 의료정보 시스템, 전력 시스템, 도시가스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이 정지한다든가 원자력 발전소의 컴퓨터가 오작동하여 발전소가 고장나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등 전 세계의 정부 및 IT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종말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막상 때가 되어 2000년이 찾아오자 별 문제가 터지지 않았고 이 종말론 역시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고 있는 지구의 종말 이야기는 이보다도 훨씬 과학적이고 이보다도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예언에 의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멸종이 보여주었던 전조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였습니다.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는 무뎌진 말 중 하나가 바로 지구온난화일 텐데 사실 지구온난화 현상이란 건 꽤나 심각한 일인데요.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건 곧 지구가 다시 차가워질 시기, 다시 말해 빙하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생명체에게 빙하기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물론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지만 기껏해봐야 영화 설국열차에 나오는 정도이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현재 나사와 전 세계 기업들의 수장들이 꿈꾸고 있는 지구 이외의 행성에 나가 식민지를 건설해야 할 텐데 현재 달에 다시 도약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 게 2029년인 것을 생각해보면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세운다는 건 아직도 멀은 일처럼 보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몇몇 과학자들은 사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아니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주 오래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공룡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들었다고 추측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빙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구는 굳이 따지자면 간빙기, 즉 얼음이 녹고 있는 시기로 얼음이 적당히 극지방에서만 얼 정도로 차가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구는 무슨 이유에선지 모두가 다 얼어붙는 빙하기와 모두가 다 녹아버리는 간빙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이 시기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의 온도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점점 자연이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 빙하기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구의 역사에서 봤을 때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가장 최근에 간빙기가 시작된 것이 무려 12,500만 년 전인데, 이 간빙기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간빙기의 평균적 지속시간은 길어도 불과 몇만 년 정도이고, 이미 1만 년은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야 1에서 2만 년, 짧으면 몇천 년 안에 다음 빙하기가 시작되어 지구가 다시 추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섭씨 2에서 3도 정도 낮은 기후가 계속되면 빙하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 신기한 건 빙하기가 오더라도 기온 하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과거 인류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시대처럼 농업 가능 지역이 적도 부근으로 축소되고 인구가 줄어들어 문명이 타격을 받기는 하겠지만, 인간은 원래 인류사 70만 년 동안 추운 빙하 시대에 잘 적응한 생물이므로 빙하기가 다시 온다고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멸종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죠. 이때 우리가 우리의 인구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멸종의 스타트를 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한 가지뿐일 겁니다. 바로 빙하기가 온 지구를 벗어나 잠시 동안 머무를 새로운 식민지 행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만약 지구 외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다면, 혹은 우리가 지구처럼 만들 수 있는 행성이 있다면, 왜 그 지구의 후보에 있는 행성들에는 생명체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1896년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이던 니콜라 테슬라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에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도 전파를 사용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어느 정도 발달한 문명이라면 우리 인간과 같이 전화, 무선통신과 같이 전파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파를 수신해 분석하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로 몇 가지 시도된 적은 있었지만 대개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1960년 코즈마 대학교의 오즈마 계획이 본격적인 외계 문명 연구의 시작을 끊었는데요. 하지만 1년의 관측 결과 반응이 없어 그대로 폐지될 뻔하였죠. 그런데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이 전파 망원경을 빅 이어를 통해 비정상적인 강한 전파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무려 그 수신 시간은 72초. 게다가 그 전파는 10kHz 이하의 매우 좁은 주파수 폭을 가진 전파였는데, 이는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힘든 굉장히 인위적인 전파였다고 합니다. 이 전파가 잡히고 난 후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연구진은 와우 하고 옆에다가 코멘트를 남겼고, 이것은 현재 와우 시그널로 불리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72초 이후 다시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외계의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신호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었지만, 여기서 영감을 얻은 과학자 드레이크는 한 가지 놀라운 방정식을 탄생시키는데요. 그 방정식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따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이 우주 안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을 법한 외계 문명의 수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구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는데요. 먼저 우리 은하 내 교신이 가능한 지적 외계 생명체 문명의 수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 내에서 별들이 생성되는 비율 R스타를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N2를, 계속해서 위 조건을 만족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FL을, 발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FI를, 발생한 지적 문명이 탐지 가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확률 FC를, 마지막으로 위의 조건을 만족한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L을 곱하면 우리 우주의 외계 생명체 문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우리 은하 내에 최소 20개의 문명이 존재하고 많으면 5천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죠. 물론 현재 이 결과값만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로 문명의 숫자가 많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을 테니까요. 사실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들이 생성되는 비율, 항성이 항성계를 가지고 있을 확률, 항성에 속한 행성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까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발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지적 문명이 탐지 가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확률 등은 모두 우리 인간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절대 정확한 값을 얻을 수는 없었죠. 당시 드레이크는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행성이라면 거의 필연적으로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신호를 보낼 정도로 지적인 생명체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외계 문명의 존재가 발견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일부 값들을 수정하게 되었고 결국 2012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이용해 나름대로 계산해본 결과 초기 값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2.3의 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 값이 0이 아닌 것에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계속된 후속 연구 결과 0.8이라는 결과값까지 낮아지며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은하 내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반대로 너무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큰 폭으로 갈리는 이유는 드레이크 방정식의 마지막 변수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 L 때문인데요. 우주 전체에서 실제 생명이 탄생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였으며 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사례는 우리 지구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지구의 수명에 대해만 알 수 있을 뿐 지구 온난화, 전쟁 등 우리 인류는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 L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드레이크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수식이라기보다는 그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변수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지침서에 가까웠죠. 즉, 다시 말해 우리 우주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 말고의 생명체는 찾아볼 수 없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상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우주에 인간이라는 지적 생명체가 나타난 것일까요?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우연의 일치로 갑자기 순식간에 생명이라는 고귀한 존재가 나타난 것일까요? 이에 대해 몇몇 과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우리는 N번째 운명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